예. 그 떨어진 이유가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음.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IT 관련 그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또 그 성과급 인센티브도 많이 주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포시마크 인수했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너무 비싸게 맞아가요 인수했다고 해서 그 목표가를 확 부정적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음.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이 그 빅테크들에 의한 생성형 AI가 네이버 검색 시장을 잠식하는 거 맞아요.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서치 플랫폼이 이제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그 생성형 AI에 잠식을 당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염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상태 때문에 주가가 조금 부진했다. 지지부진했는데 네. 그 네이버에 이제 하이퍼클로바 X 네. 이야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곧 네. 출시된다고. 네. 그러면 이런 기술도 나오고 하면 네.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AI라는 게 데이터를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이버의 AI 기술력도 상당 부분 올라와 있어서 제품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그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소제목이 뭐냐면 8월 24일 하이퍼클로바 X 공개 패를 까버지 않아도 이미 승부는 났다. 네. 이겁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구글하고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광고하고 이커머스에 생성형 AI를 적용함으로써 성장성에 높은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 논리를 네이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국내 광고하고 그 이커머스에 하이퍼클로바 X를 적용할 경우에 예상을 넘는 그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 하이퍼클로바 X의 가장 큰 강점은 B2B 가격 경쟁력이라 그럽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B2C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구독 그 비즈니스 모델을 택해서 이제 과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기업들의 과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용량의 그 기준이 되는 게 토큰인데 그 토큰은 그 AI 모델 이 언어를 분해하는 단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그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한글을 사용할 때는 그 토큰량이 4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챗 GPT하고 하이퍼클로바 X의 성능이 똑같다고 가정을 해도 챗 GPT를 그 B2B에 이용할 경우에는 4배가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심지어 한글에 있어서는 그 성능도 하이퍼클로바 X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 뭐 까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비용과 성능 면에서 모두 다 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이 글로벌 빅테크 생성형 AI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화면을 보시면요. 다올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그 언어의 그 영어 대비 챗 GPT 비용을 비교해 놨는데 여기 화살표로 표시해 놨는데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약 4배가 더 비쌉니다. 일본어도 더 비싸네요. 예,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게 더 비쌉니다. 그래서 설사 그 성능이 똑같다고 해도 챗 GPT가 4배가 비싼데 사실은 한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챗 GPT가 훨씬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보다 성능이 떨어질 거니까 네이버의 그 생성형 AI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네. 대표님께서 보실 때 이 네이버의 투자 가치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뭐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네. 말씀드렸으니까요. 당연히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국내에서는 우선 독보적인 넘버원 그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 뭐 다들 아실 테고요. 그 아무래도 네이버를 따라서 다른 플랫폼이 국내에서는 앞으로 생겨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쨌든 플랫폼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은 독보적인 넘버원 어쨌든 1등이고 여기에서 이제 창출된 현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네이버가 하는 사업이 다 4차 산업의 핵심들입니다. 예, 그래서 향후 성장성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하고 쿠팡으로 사실상 승자가 결정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업체만 살아남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도 향후에는 그 QR코드 결제가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쓰일 텐데 그 비중도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이제 결제 수단을 보면
1세대는 현금이고 2세대는 신용카드고 3세대는 QR코드고 4세대는 암호화폐입니다. 네. 근데 중국은 이미 완전히 3세대 QR코드로 넘어간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신용카드에서 QR코드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QR코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할 겁니다. 근데 이 QR코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네이버페이하고 카카오페이 사실 이 두 개 업체만 살아남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성장 산업인데 아마존이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사업도 쇼핑이 아니고 클라우드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회생한 것도 클라우드 때문에 회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클라우드는 매년 그 20%씩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근데 AI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게 계속 발전되고 고도화되면은 클라우드가 이런 산업의 핵심 축이 됩니다. 이제 미래에셋 그 박현주 회장께서는 일전에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자 중에 이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산업이고요. 국내 산업도 이렇게 사실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역시 이제 큰 성장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점점 커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웹툰도 굉장한 성장 산업인데 네이버 웹툰이 현재 글로벌 1등 업체고요. 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1위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뭐 웹툰의 본산지가 우리나라니까 사실 당연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프랑스 MBA 교재에도 이제 그 네이버 웹툰이 네. 향후에 이제 그 넥스트 마블이 될 것이다. 이런 그래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와. 일본 산업도 잘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함께 이제 그 최대 모바일 플랫폼인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최고 일본의 검색 엔진인 야후 저펜도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인 야후 쇼핑과 조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뭐 전자상거래 플랫폼, 페이먼트, 금융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대 플랫폼을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그 일본 4차 산업의 핵심들은 다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도 있고요. 제페토는 90% 이상이 이제 해외 가입자들이고요. 그래서 이 영국의 그 IT 전문지인 베르딕트는 메타가 판을 벌린 메타버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승기를 잡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의 제페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인수한 그 미국의 그 중고 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싸게 샀다는 그런 불식이 좀 우려되고 있어서 이제 그 이것도 이제 네이버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향후에 포시마크의 그 네이버의 그 AI 기술을 접목하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AI, 뭐 로보틱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이런 분야에서도 네이버가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모두 다 성장성이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주식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투자 매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 가지 계산을 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이버가 이제 한참 바닥에 헤맬 때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이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이제 주식을 처음에 100만 원을 첫 달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적립식으로 매달 10만 원씩을 사가는데 이 주식이 한 달에 5%씩 움직입니다. 근데 세 달은 오르고 한 달 떨어집니다. 그렇게 5년을 움직이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죠. 그럼 이렇게 이제 엄청난 수익률이거든요. 수익률이 18배가 되나요? 거의. 그죠? 엄청난 수익률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고 이제 네이버고 제가 이제 실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그때 이게 정고점을 찍고서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정고점이 그때 한 5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5년 후에 45만 원을 회복한다는 가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때 확 떨어졌으니까 그때 확 떨어져서 한 그 17만 원 정도 그 이하로도 떨어졌지만 한 이 17만 원 정도에서 계속 바닥을 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확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주식을 네이버를 매달 꾸준히 사들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똑같이 A란 종목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계속 10만 원씩 매달 사들인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네이버가 마지막에 그 네이버 투자 수익률이 지금 파란색하고 같이 됩니다. 초록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청나게 오르는 주식이고 파란색은 네이버인데 5년 후가 되면 A란 주식에 투자했을 때나 네이버에 투자했을 때나 수익률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 A란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투자하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투자하죠. 18배가 오르니까 이제 5년 동안.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이 바닥을 계속 기고 있다가 이제
5년 후에 정고점을 회복한다는 가정을 하면은 수익률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사실 그래서 이런 수익률을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한테 물려 계신 분들한테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요. 향후 5년 후에 네이버가 정고점을 회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종목 저 종목 자꾸 돌아다니면서 투자하느니 차라리 네이버에 적립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실 그럼 수익률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을 꾸준히 하는 거라든지 예. 그러니까 상관없이 네. 5년에 회복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이게 거의 비슷하게 예. 나타날 수 있다.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한 5년 보고 정고점을 회복할 믿음이 있다면은 이 종목 저 종목 뭐 할 거 없이 네이버 뭐가 더 괜찮아 보이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뭐 훨씬 수익률 좋은 걸로 해서 수익률을 많이 내실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좋은데 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냥 이렇게 적립식으로 꾸준히 해서 시장 수익 이상 정도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네이버 같이 성장하는 기업에다가 적립식으로 돈을 투자하면은 나중에는 사실 그 노력에 대한 보답은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100만 원 넣고 뭐 네. 10만 원 넣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 5년 하면 진짜 1,800 되면 예. 거의 뭐 진짜 엄청난 수익률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네네. 네, 네이버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관심이라고 한 게 또 많이 올라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니까요.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신다. 네네네. 그 AI 로봇을 예. 좋게 보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에 AI하고 로봇이 금년 내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우상향을 할 것이다. 네네. 그 생각은 변하지 예,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예. 네. 저는 그 금년 시장은 AI하고 로봇이 그 음. 주도를 그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만 한 만큼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수급이 2차 전지로 많이 쏠리면서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 더 오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AI하고 로봇이. 근데 이제 2차 전지로 많이 몰리면서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보다는 사실 많이 상승을 했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확인했다 이런 인식이 만약에 퍼진다고 하면 AI하고 로봇 쪽으로 다시 좀 그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걸 생각을 해봐도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섹터는 결국은 AI하고 로봇이고 그래서 4차 산업 핵심이면서 또 성장성이 좋은 분야는 AI하고 로봇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성장성이 뛰어난 분야가 지금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로봇 관련 AI 관련 이게 이제 각광받고 있는 거는 그렇기는 한데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주저하는 이유는 네. 이게 아직 뭐 실적이나 실체가 맞습니다. 없다 예,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언급해 주셨던 게 큐렉소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큐렉소에 대해서는 지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 기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이 밸류가 높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대비 밸류가 너무 높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 주식은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모두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막연한 성장성이 아니라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런 성장성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밸류가 좀 높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을 좀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적자가 난다든가 아니면 실적이 적은데 뭐 밸류는 너무 높다 이런 거를 그 원래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실적이 좋은 로봇 기업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큐렉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큐렉소는 그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이 관절 치환 수술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라는 로봇입니다. 그 이 회사는 작년에 33대의 그 의료용 그 로봇을 해외에 수출해서 그 로봇만으로도 2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요. 상당 규모의 매출이 이미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의료용 수술 로봇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봇 팔이 이제 그 스스로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뼈를 깎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의사가 이렇게 핸드 드릴을 쥐고 로봇이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뼈를 깎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의료 로봇이라고 하면 개념적으로 이제 첫 번째 거 그러니까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게 뼈를 깎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 그 인공관절 의료 로봇은 두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의사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시키면 이제 의사가 따라서 하는 이제 사실 그런 시스템이 대부분인데요. 근데 뭐 전날 의사가 이렇게 술을 먹었다든가 뭐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사한테 지시하는 게 현재 글로벌 1등부터 3등까지가 다 이런 식입니다. 네. 로봇이. 근데 큐렉스 로봇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로봇이 직접 자기가 아. 뼈를 깎는 겁니다. 로봇이 알아서 다 수술을 해줍니다. 첫 그래서 번째 방법이. 예,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 큐렉스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표를 보면은 경쟁사 제품은 다 패시브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빨간 거에 보면 큐렉스는 오토매틱이라고 써 있고요. 네. 그 옆에 나머지 것들은 다 패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큐렉소 제품만 이제 자동으로 로봇이 기계가. 알아서 이제 실수 없이 이제 뼈를 깎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장점은 그 큐렉소는 오픈 플랫폼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글로벌 경쟁사들은 그 임플란트 회사가 수술 그 로봇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인공 관절 수술 로봇은 그 자기네가 만든 그 자사 임플란트 제품만 사용할 수 있고 타사 임플란트 제품하고는 이렇게 호환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큐렉스 제품은 뭐 독일, 미국, 인도 등 이제 국내외 주요 인공 관절 임플란트 제품하고 이렇게 호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왜 강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자 글로벌 인공 관절 임플란트 회사 중에 그 메릴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자기네가 그 수술용 로봇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 경쟁사들은 다 그 임플란트 제품들을 만드는 경쟁사들은 다 자기네만 제품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으니까 잘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임플란트 제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릴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스스로 나서서 자사히 그 글로벌 영업망을 통해서 이제 큐렉스 제품을 판매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임플란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큐렉스 로봇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오픈 플랫폼 방식은 확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큐렉소가 뉴로메카에다가 그 200대 분량의 그 로봇 암을 발주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이건 이제 그만큼 큐렉스 로봇이 잘 팔린다는 네, 증거라고 수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하고요. 그 의료 로봇 공급이 4분기 연속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미국 FDA로부터 이제 척추 수술 로봇인 이제 그 큐비스 스파인이라는 그 로봇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생산 캐파도 이제 꽉 차서 뭐 더 이상 주문도 못 받을 정도라고 하니까 와. 계속 그 관심은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큐렉소 2대 주주가 LNC 바이오라는 회사였는데요. LNC 바이오가 최근에 이렇게 큐렉소 주식을 몽땅 처분을 했습니다. 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LNC 바이오는 그 큐렉소 로봇의 그 중국 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3자 배정으로 이렇게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양국 간에 협상을 하면서 아마 양사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라이센스 아웃이냐 아니면 파트너십 딜이냐를 놓고서 서로 막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LNC 바이오가 주식을 전부 처분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2대 주주가 이제 주식을 싹 처분하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성장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거 이제 이런 물량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글로벌 의료 기업들의 PR은 그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개 PR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큐렉소도 주가 지금도 계속 모아가도 괜찮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 1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이제 주가는 모르겠는데 한 16,0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구조적 성장주기 때문에 올라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좀 인공지능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우선은 인공지능 한번 약간 이거는 주식 말고 네. 약간 뭐 윤리적인 관점 네, 그런 네, 점에서 한번 질문을 네. 하나 드리고 싶은 네. 게 일론 머스크가 예. 5, 6년 내 슈퍼지능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인간보다 똑똑하다라는 네. 말을 하면서 예. 하면서도 이 AI 인공지능 이런 거를 멋지다고 막 핵탄두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네.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네.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옛날부터 네. 계속 해오던 네. 얘기죠. AI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네. 규제해야 된다.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었죠. 예, 여기서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아까 윤리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저도 일론 머스크의 말에 사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규제라는 게 아마 뜻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탐욕 때문에 AI 개발을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지켜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류가 그 규제에 가장 큰 성공을 한 거는 이 핵 확산 이거에 대한 그 서로 간의 규제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성공한 규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핵탄두를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건 이제 어쨌든 그 사실인데 이게 이제 그 왜 이게 지켜지냐면 각자 개개인의 이익이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는 근데 AI는 개개인의 이익이 걸려 있어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야,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조그마한 기업이 이제 이게 굉장히 돈을 벌기 위해서 챗GPT 뭐 이런 식으로 그 생성형 AI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만들게 막을 방법이 사실 없다는 거죠. 근데 만들었는데 이게 획기적에서 이제 조그만 이 업체가 검색 시장을 다 먹게 생겼습니다. 그럼 구글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뭐 협약을 했다고 해서 그걸 안 만들고 있겠습니까? 자기 시장 다 뺏기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업체들도 또 구글 같은 데도 만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기업이 획기적인 AI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걸 출시하면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걸 그냥 출시하지 않고서 그렇죠. 그냥 묵혀놓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있어도 이게 출시가 되면은 또 큰 기업들은 자기 시장을 뺏기는데 그걸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탐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핵 개발과 같이 그렇게 뭐 멈추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이미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 상태가 됐을 때나 이제 닥쳐서나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그때는 이미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진 상태일 텐데 규제가 제대로 먹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AI 하면 이제 사람들 머리에 가장 각인된 게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입니다. 네. 근데 알파고는 2016년에 네. 그 만들어졌는데 이세돌하고 바둑을 둬서 그때 4승 1패였나요? 네, 맞아요. 한 번 이겼죠. 네, 이겼죠. 네. 그래서 한 판을 이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네. 인간이 AI를 이길 가능성은 이제 사실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세돌의 1승이 유일한 인간의 1승이 아닐까. 그렇게 그렇죠. 앞으로는 뭐 이길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알파고 다음에 이제 알파고 마스터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만들어져서 2017년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랭킹 1위던 중국의 커제한테 이제 3승을 했었죠. 3전 3승을 했고요. 구글에서는 이제 알파고 마스터를 이제 상대할 더 이상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하고 대결하는 거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AI를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그냥 만들었다고 해서 알파고 제로인데요. 누구도 이 알파고 제로한테 바둑을 가르쳐 주질 않았고요. 그냥 오로지 스스로 독학을 한 후에 알파고 마스터하고 이제 바둑을 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알파고 제로가 100대 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야. 예. 그러니까 이게 AI 성장 속도가 그야말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는 알파고 마스터한테 졌고 알파고 마스터는 알파고 제로한테 100대 0으로 졌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자,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차를 끓이는 로봇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로봇이 이제 나중에 많이 나올 거니까요. 근데 이 로봇은 AI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은 당연히 이제 AI가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미래가 이제 이런 로봇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접할 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 로봇에는 정지 딱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의외의 일이 생기면 이제 그 사용자가 정지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이제 작동을 중지하게 네. 되어 있는데요. 근데 로봇은 너는 차를 끓이는 로봇이다 하니까 로봇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차를 끓이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목적이 되니까요.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이 차를 잘 끓이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 로봇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은 오로지 차를 잘 끓이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보상을 받으니까. 네. 이제 주인이 차를 끓여와 이렇게 명령을 딱 하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차를 끓이러 이제 부엌으로 막 갑니다. 그러면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어린애 이제 자기 딸이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어린 딸. 근데 로봇한테는 이 차를 끓이는 게 중요하지 어린 딸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를 막 밟고 지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급히 정지 버튼을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로봇은 자기는 차를 끓여야 되는데 주인이 자꾸 정지 버튼을 누르라고 하니까 막 저항을 하죠. 아니 나 차 끓여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힘으로 어떻게 눌러가지고 이제 정지 버튼을 눌러갖고 로봇의 작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기능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로봇 회사에 클레임을 걸었어요. 그래서 로봇 회사에는 이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그러면 정지 버튼을 눌러도 차를 끓이는 것과 똑같은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주인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끓여와 이제 이렇게 딱 한 거죠. 근데 이 로봇의 입장에서는 정지 버튼을 누르는 거나 차를 끓이는 거나 똑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전원을 딱 차 끄려 전원을 딱 켜서 차 끄려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전원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스톱 버튼을 눌러가지고. 왜냐면 보상이 똑같으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또 그래갖고 이제 또 클레임을 걸었죠. 그래갖고 로봇 회사가 이제 또 고쳤어요. 이거 어떻게 고쳤냐면 이제 정지 버튼을 몸에서 띄어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갖고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려줬죠. 그래서 또 차를 끓여와 했더니 이제 로봇이 딱 보니까는 정지 버튼은 바로 여기 있고 주인이 갖고 있고 부엌은 저 멀리 있으니까 이제 주인을 공격하는 거죠. 정지 버튼을 뺏으려고. 왜냐하면 자기는 보상이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을 막 이제 또 서로 싸우고 해가지고 정지 버튼을 누르죠. 얘는 자기는 이제 보상이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다시 또 로봇 회사에 클레임을 또 걸었죠. 그러니까 로봇 회사가 이번에는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프로그램을 또 이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차를 끓여와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정지 버튼을 들고 있고 이제 로봇이 이제 차를 끓이러 이제 또 갑니다. 가는데 그 옛날에 만났던 그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봇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딸을 자기가 공격하면 주인이 자기의 정지 버튼을 누른 걸 압니다. 이제 로봇은.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통제하는 문제가 자, 뭐 그때 가서 통제하면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영화에서 결국은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막 예.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AI는 지금은 이제 돈을 막 그 개발하면 떼돈을 버는데 누가 사람들이 통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규제를 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알파고 얘기를 드렸는데 알파고는 6주 동안에 130만 번을 자기가 바둑을 둬서 이세돌을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까 그 알파고는 알파고 그 마스터한테 졌고 알파고 제로는 또 알파고 마스터를 이겼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파고 제로는 아무도 바둑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9시간만 공부하고서 스스로 그렇게 알파고 마스터를 100대 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1초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배우는데. 이렇게 이제 기술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때 가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이 규제를 논의한들 AI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자꾸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가면 너무 늦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도 결국은 자신이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차리고. 아니 근데 그 본인만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이쪽이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왜냐하면 자기는 뒤처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말 이게 너무 이야기 스토리가 와닿는데 이게 차랑 딸이랑 뭐 주인 공격하는 거 이런 거지. 이게 이제 뭐 무기나 막 그런 걸로도 결부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화처럼.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무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이제 다들 예상을 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다. 사실 우리 예상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뭐 AI가 인간을 막 공격해서 다 죽여버리거나 이런 세상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사실 그래도 굉장한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작가님 이 막을 수 없는 AI 로봇 이 흐름 관심 있으신 뭐 그 관련주의 있으실까요? 엔비디아가 반도체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GPU를 만드니까 AI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최고죠. 사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상장을 하는데 그 파두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AI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관련주라고 하면 직접 AI를 하는 것도 있지만 AI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사실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엔비디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파두도 마찬가지로 AI에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 그래서 AI 관련주로 제가 분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 파두는 SSD 컨트롤러를 만드는 이렇게 팹리스 반도체 회사입니다. 현재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SSD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그 AI가 발달하면서 아주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되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두는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두는 SSD 컨트롤러라는 분야에서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합니다. 그 롬은 그 주기억 장치인 그 램을 보조하면서 이제 데이터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하드 디스크가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반도체가 발달하면서 이제 지금은 SSD가 하드디스크를 빠르게 교체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이 되면 이제 SSD가 하드디스크보다 더 많이 쓰일 거다. 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뭐 산업에서는 제가 깊게는 잘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산업의 그 파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 제가 파두를 좋게 보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두는 첫째로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이 파두의 제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사실 이런 게 굉장히 큰 거고요. 그 과거에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기가 무슨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개인 디바이스였는데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게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SNS라든가 뭐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러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성장성이 큰 거죠, 지금은. 근데 AI 열풍이 불면서 앞으로도 이제 이 분야가 이 하이퍼 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가파른 그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데 그 이 파두가 하이퍼 스케일러에 들어가는 그 SSD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둘째는 국내에는 아예 경쟁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쟁쟁한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분야의 그 글로벌 그 강자인 마벨이나 마이크로칩은 주로 이제 보급형을 주로 만드는 데 비해서 이 파두는 하이테크가 필요한 분야에 그런 분야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가 훨씬 성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이런 그 기존의 그 글로벌 강자들보다 이제 파두의 제품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파두 때문에 이제 기존 SSD 컨트롤러 만드는 회사들이 아주 머리가 아프다 그럽니다. 예.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업계 성능 평가 지표인 4대 성능에서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다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 연속 읽기, 연속 쓰기, 이미 읽기, 이미 쓰기 등 4대 성능 지표를 보면 모든 면에서 파두가 다 경쟁사 제품을 앞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M사는 마벨이고 I사는 인텔, S는 삼성전자를 말한 것 같습니다. 예. 파두의 진짜 차별점은 자 이겁니다. 파두의 제품은 발열량이 현저히 낮고 전력 소모가 현저히 적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런 것들 뭐 읽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 자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스케일은 점점 더 커지고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가 계속 증가하고 그래서 점점 또 높은 사양의 SSD를 요구하는 게 이제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열이 많아지고 전력 소모가 많아지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죠. 네. AI 그 혁명이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전력 소모가 많다는 건 이제 원가 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는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전기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고 아마존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데이터 센터에 1년에 3천억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력 소모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발열이 많아지고 스로틀 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스로틀 현상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막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가끔 컴퓨터가 먹통이 되고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이제 스로틀 현상이라고 이제 이해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발열량이 증가하다 보면 이제 CPU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부하가 걸려서 CPU가 네. 처리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 컴퓨터 성능이 저하되고 이게 이제 스로틀 현상인데 스로틀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SSD의 그 성능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게 시대의 흐름인데 네. 일부러 또 성능을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는 SSD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파두의 제품이 부각이 되는데 이 SSD의 핵심이 바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하이퍼 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는 그 발열량이 적고 전력 소모가 적은 SSD가 필요한데 이 제품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이제 파두라는 거죠. 네. 예. 와.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 플랫폼스가 괜히 파두 제품을 쓰는 건 아니고 이런 그 글로벌 빅테크가 이 제품을 썼다는 얘기는 이미 품질에 대한 검증 끝났다고 사실상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파두 제품을 그 채택하게 테스트를 하고 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파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을 합니다. 이게 네.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스톡 옵션이라든가 이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상장 초반에 이제 이런 물량이 나오면 그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만약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네. 저는 매수 위기로 삼을 거라고 삼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두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23년 금년 하반기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보는 종목입니다. 그 정도세요? 예. 와, 그렇군요. 네. 진짜 말씀 들었을 때 진짜 이 기술력이 탁월한 것 같은데요. 글쎄, 예, 저도 반도체는 사실 잘 모르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면은 기술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고 그 메타 같은 경우가 제품을 썼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그 그렇죠. 기술의 검증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작가님께서 초기 진입에 이게 초기 성장 기업에 투자를 해서 네. 큰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이상적인 그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 끝나고 네. 다음 주도주 섹터가 뭐냐 했을 때 AI를 또 많이 언급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셨을 때 그 2차 전지가 그래도 지금 대장주 같은 경우는 막 100배까지도 올라갔잖아요. 네. 이 AI나 로봇도 변동은 클 수 있지만 그렇게 2차 전지처럼 10배, 100배 오르는 그런 시장의 초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다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사실 지지부진한 기업도 많이 있고, 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그 많이 오른 기업이 이제 그렇게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렇게 막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핵심 기업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은 기업은 100배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기차를 못 보고 이제 새로운 주식 투자를 이제 지금 시작해서 성장주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네. 극초반에 네. 그런 분들은 그 2차 전지의 그런 케이스를 경험을 못 해보셨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그런 케이스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AI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장기 투자를 해서 사실상 10배, 뭐 20배, 100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예. 그래야 사실 그렇죠. 이 흔들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기업에 대한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막 시세가 흔들리면 그렇죠. 막 그냥 마음이 갈 때같이 흔들립니다.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싸게 사야 되거든요. 예. 싸게 사려고 하면 아무래도 100배짜리를 자 2차전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지금 들어가서 100배 먹겠습니까? 못 먹죠. 네. 그러니까 싸게 사야 되는데 싸게 산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이제 그 성장 초창기 기업을 사야지 사실 네. 싸게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업이 적자 흑자 이런 걸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초창기 기업은 그거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기업은 다 초창기엔 적자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흑자보다도 이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 그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만 있다. 그리고 시장성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동구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네. 사실 적자라고 하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자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 루닛의 전략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경쟁자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빨리 확보하자. 사실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이 회사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런 기업이 무슨 예를 들면 현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루닛 같은 기업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상증자를 할 것 같은데요. 루닛이. 이런 기업들은 또 유상증자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러면 그 주식을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들은 그 주식 다 받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그걸 괜히 제3자 배정하지 말고 그 주주들한테 주면 오히려 그거 자체가 저는 이렇게 그 성장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있어서 유상증자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적자라고 해도 돈을 구하는 건 지금은 문제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업성만 입증을 하면은 사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얼마든지 나중에 큰 기업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자 흑자 너무 막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 예. 네, 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까지 막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요즘은 네. 돈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만 좋으면 네. 사실 다들 돈 싸들고 와서 다 투자하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궁금한 게 그 1100만 작가님의 네. 주식 선정 기준, 네, 텐베거 찾는 법 그런 게 궁금합니다. 뭐 네. 일단은 저는 어쨌든 무조건 성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찰리 먼거 그 버크셔 해서의 부회장이 네. 1994년에 USC 그 경영대학원에서 강연을 했는데 네. 이제 누가 손을 들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부회장님께서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이제 그 찰리 먼거가 나는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규모가 작은 기업을 초창기에 찾아내서 투자를 하겠다.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적자 기업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성장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흑자 기업이고 저평가돼 있어도 성장을 하지 않는 그 기업은 사면 안 됩니다. 은행 예. 같지 않은 은행 예, 같은 거.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초창기 적자 기업들 성장성이 있는 초창기 적자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큽니다. 나중에는 그 템버거가 되는 종목들은 그 공식이 있는데요. 사실 이 공식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예, 그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가장 강력한 주가 움직임은 이익 증가와 함께 PER이 확대 같이 될 때 일어나고요. 이렇게 그 PER이 확대되는 시기는 또 비슷한 얘기인데 이익이 증가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손실 후에 이 흑자로 전환되는 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오버해서 아주 높은 그 PER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사실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자, 이게 그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뭐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성장주가 아닌 다른 섹터들은 빨간 선이요.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그만큼 오릅니다. 근데 그 이익이 예를 들면 20%가 늘면 주가도 20% 올라가고 이익이 30% 늘면 주가도 30% 올라가는데 성장주를 보시면 주가가 실적에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실적이 20%가 늘면 주가는 40%가 오르고 실적이 30%가 늘면 주가는 90%가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템베거 같은 주식은 무조건 성장주에서 구조적 성장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북미에 MTY 푸즈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 100배가 올랐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성장주의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많이 이런 설명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사례입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자 보시면요. 2003년에 매출이 1,200만 달러였습니다. 그 주당 순이익은 10센트에 불과했고요. 주가는 34센트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폭발적 성장을 해서 10년 후인 그 2013년에는 매출이 1억 달러가 넘었고 EPS가 1.34달러, 주가는 34달러 34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면은요. 자, EPS는 10년 동안에 13배가 늘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주가는 100배가 올랐습니다. 와, 엄청 오르네요. 아니, 이익이 13배가 늘었는데 왜 주가가 100배가 올랐느냐? 그러게요. 이게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10배 성장하는 동안에 주식시장에서는 PER을 10배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회사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을 미리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기업들은 이익이 10배가 늘어서 주가가 10배가 올라가고 또 PER이 10배가 높아져서 10배가 올라가고 그래서 10 곱하기 10은 100 그래서 이제 100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큰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무조건 성장주,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저는 성장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네. 템베거 네. 주식 종목을 어떻게 예측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 템베거가 될 종목을 저는 네. 사실 어찌 알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네,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저는 가능하면 초창기 기업을 많이 봅니다. 초창기 기업을 많이 보는데 뭐 적자나 흑자나 이런 거보다는 이게 이제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구조적 성장을 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 포인트를 많이 봅니다. 네. 그 초창기 기업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다는 의미는 지금 한창 각광받고 있는 분야에서 분야의 기업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옛날에 무슨 섬유회사가 많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성장한 그 각광받는 무슨 2차 전지라든가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 그래서 새로 그 초창기 기업들은 현재 시대의 흐름과 맞는 종목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둘째로는 당연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무슨 뭐 차트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금년 초에 템베거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한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요게 5개를 뽑았는데 네. 비트코인은 이제 기업이 아니니까 빼자면 네. 이 기업들은 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인데 다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계 최초라든가 세계 시장 뭐 그 글로벌 리더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은 다 시대 정신에 맞는 그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이오플로우는 이제 메드트로닉이 M&A 돼버렸으니까 이제 이거 빼버리면 네. 루닛, 지오메트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이제 3개가 남는데 다 벌써 100% 이상 성장을 했죠. 최소한 가격이 네. 많이 오른 거 500%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개 회사는 결국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다 텐베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이제 텐베거 되면 나와서 한번 큰 소리 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비트코인도 좋게 보시는 거네요. 예, 비트코인도 당연히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 이게 이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또 무슨 그 뭐 미국의 신용등급 떨어지고 또 그 저 달러 찍어낸 거 보니까 지금 엄청나더라고요. 그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그때 이게 제가 다른 사람 트위터를 보니까 벌써 한참 전인데 한 달쯤 전인가 그때 벌써 1조 달러 찍어냈더라고요. 아 또 찍었어요. 1조 달러요. 그러면 얼마야? 1,300조 원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맞아요. 그게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찍은 돈이에요. 또 그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이게 나만 하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달러가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도 부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돈을 찍어내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 루닛, 이오플로우, 지노미트릭,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진짜 작년부터 방송을 해주셔서 네, 웅달체 작년 연말부터 했죠. 계속 예.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와 근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최초에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지런히 찾아서 찾으신 공부한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와. 루닛이란 기업은 제가 리포트 보고 한 게 아니고 책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보고 안 기업이고요.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기업을 소개시켜 주셨고 그러면 이게 되게 이제 투자의 시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타이밍이. 예. 그러면 성장폭이 높은 섹터 그거 주목하고 있는 걸 예. 이제 AI로 꼽으시는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AI가 가장 성장성이 크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이제 인터넷이 성장성이 가장 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은 AI가 성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미국 주식은 안 하시나요? 예, 미국 주식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을 분석하는데 제가 한계가 있어갖고요. 미국 주식을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큰 것들만 해야 되는 거죠. 애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기업이 뭐 텐베거가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예.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정도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왜냐하면 그 이제 자동차 분야는 이제 사실 다 아는 거고 저는 로봇 분야도 사실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1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거의 의심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단은 로봇은 AI가 핵심이니까 AI가 로봇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AI가 가장 발달된 회사는 결국은 테슬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로봇이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뛰어가고 덤블링하고 이런 거는 결국은 그렇게 하라고 프로그램을 딱 해놓은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런 그 머리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근데 향후에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직관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런 이 차 끓이는 로봇 같이 사실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AI가 발달이 돼야 되는데 로봇 회사 중에서 AI가 가장 발달된 데가 어디냐? 저는 미국에서는 테슬라고 한국에서는 네이버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 진입하려면 그만큼 그 기업의 종목을 잘 알아야 되고 네. 아무래도 국내 기업 쪽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하고 예. 또 접근하기도 쉬우니까 네. 그렇게 보신 거군요. AI가 이제 차세대 그 텐베거가 나올 섹터 유망 섹터로 이렇게 보셨는데 네. 이 루닛도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으로 그렇죠. 분류가 네,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루닛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현황이? 그러니까 루닛은 이제 성장성에 지금은 이제 점점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루닛을 투자를 했을 때만 해도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 2, 3년 걸리겠다 한 것들이 지금은 1년 만에 결과가 나온다든가 사실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때 막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한 24만 원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주가겠다 했는데 이게 속도가 점점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그런 계산을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적정 주가 목표 주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은 뭐 한번 놔둬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꿔서 아예 계산을 안 합니다. 근데 루닛은 이제 암을 판독하는 그 루닛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일본 건강보험에서 그 AI 기술이 활용된 화상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장당 400엔 그럼 한 4천 원 가까이 되는 거죠. 400엔을 추가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루닛은 이 후지필름 그 장비에 탑재돼서 일본 병원에 많이 침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DS 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일본 건강보험에서 AI 진료 수가를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이 루닛의 침투율이 최대 일본에서 72.4%까지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관련해서 루닛 인사이트 매출이 이제 2027년에 630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이나 폐암 이런 암은 엑스레이 가지고는 찾아내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초기 상태 암 환자한테 별 문제 없습니다 했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병원을 왔더니 사기입니다. 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찾을 수 있는 거를 잘 못 찾아서. 근데 그게 판독이 의사의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초창기에. 왜냐하면 다른 장기에 뭐 가려 있기도 하고 초창기에는 그게 굉장히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암 판독을 할 때는 항상 영상 전문의 2명이 항상 입회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혼자서는 못하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 2명을 써야 되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역시 DS 투자증권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그 스웨덴에 있는 그 세인트 고란 병원이라는 그 사립 병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아까 의사가 2명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이제 없애서 한 명만 있어도 된다. 대신에 루닛 인사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한 명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바꿨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AI가 의사를 대체할 독립적인 판독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55,581명에 대해서 임상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여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그 DS 투자증권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2명의 그 영상의학 전문의가 했을 때는 암 발견율이 4.1명인데 의학 전문의 하나하고 루닛하고 하면 더 높죠. 4.3명으로. 0.2가 높고. 예. 그리고 재검률도 더 낮죠. 야. 이쪽은 29.3인데 루닛을 28명. 그러니까 굳이 2명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한 명에다가 루닛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다 재밌는 게 근데 AI 단독이면은 의사 2명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암 발견율 4.1명. 의사 2명이 해도 4.1명. 예, 사실은 그렇게 인간이 됩니다. 필요하네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네. 이제 근데 재검률은 또 떨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암 발견율이 의사가 한 명 있을 때가 제일 높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현재 유럽에서는 실행되고 있는 이거는 이제 2명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더블 리딩 규제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점차 풀릴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럽 내에서 이렇게 2명이 반드시 입회해야 된다는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변경한다면 루닛의 침투율은 이제 굉장히 높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그 의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수가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루닛이 요즘 보니까 그 진단 보조 넘어가지고 치료 영역으로 사업 확장도 굉장히 힘쓰고 있다고. 사실 이제 그게 루닛의 사실은 핵심인데요. 이 루닛 스코프, 루닛 스코프는 AI 바이오마커인데요. 네. 그 루닛 스코프의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웅달에 나와서 한 2번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루닛 스코프 관련해서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ADC 항암제인 에너투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 임상을 하는데 루닛 스코프를 사용해서 임상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루닛이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ADC 항암제는 약물 항체 접합체 항암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특정 항원을 표적으로 삼은 그 항체 의약품에 합성 약품을 결합해서 암을 죽이는 차세대 항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잡는 유도 미사일 항암체 이런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에너투는 이 애스트라제네카의 에너투 이 약품은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이런 ADC 항암제로 알고 있는데요. 유방암, 위암, 폐암에 대해서는 이미 그 FDA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암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너투의 이 루닛 스코프를 사용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임상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지난번에 나와서 뭐 PD1이 어쩌고 PD-L1이 어쩌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항원을 목표로 한 항암제를 개발할 때 루닛 스코프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더 정밀하게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ADC 신약 개발에 루닛 스코프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루닛 스코프를 사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면 신약 그 성공률이 3배가 높아지고요. 비용은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이렇게 항암제를 개발한 회사들이 루닛 스코프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허가가 3배가 높아지고 비용은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일 루닛 스코프를 이용해서 임상을 하고 FDA 승인을 받으면
이 약을 처방할 때는 나중에 항상 루니스코프를 사용해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을 때 같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N2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 임상을 하는데 루니스코프를 사용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을 이제 이 루닛에 했다는 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빅파마들이 계속해서 이런 제안을 이제 해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닛의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목표 주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놔둬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루닛이 그 인공지능으로 네, 분류가 되는데 뭔가 이렇게 루닛살에서도 좀 보다시피 뭔가 바이오하고 AI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그런 걸로 또 좋게 보시는 그런 시너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AI하고 사실 로봇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 로봇하고 기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로봇한테 직관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걸 사람들이 뭐 로봇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로봇이 아니고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관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뭐 무슨 닭튀기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정한 로봇은 아니고 그냥 기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진정한 의미의 로봇은 이제 AI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이 있으면 로봇이고 없으면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이 있느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로봇이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기계. 그런 면에서 이제 로봇 산업은 AI하고 반드시 이제 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에서 이제 그 차 끓이는 미션을 가진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속 로봇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은 차를 끓일 수도 있고 정지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AI하고 로봇이 결합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반도체하고 AI가 결합이 된 거지 않습니까? GPU는 원래 이제 고해상도 그래픽을 렌더링할 때 그 필요한 계산을 강화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2012년도에 토론토 대학교 그 대학 그 AI 그 연구팀이 그 AI 대회에서 이 딥러닝을 적용했는데 그때 이제 엔비디아 GPU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처음은 아니겠지만 공식적으로 사용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 딥러닝이 GPU가 굉장히 딥러닝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너도나도 이제 이 GPU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엔비디아가 AI에 굉장히 중요한 회사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하고 AI 섹터를 결합해서 좋은 시너지를 낸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두라는 기업도 역시 반도체하고 AI를 결합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가 발달되면서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 센터,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데 이 파두는 엔비디아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반도체와 그 AI 섹터가 결합을 해서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 간의 시너지까지.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주식 60, 네. 현금 20, 비트코인 20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은 아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6천, 비트코인 2천, 현금 2천 이렇게 그 생각하는데 아까 앞서서 유동성 문제가 좀 생길 그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잘 주시하라고. 네. 그래도 한 현금 20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였습니까? 투자자는 항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워런 버핏이 시장이 안 좋다고 주식을 싹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주식이 시장이 안 좋아도 70% 정도는 항상 주식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같으면 그 코로나 같이 그렇게 그 급락장이 오고 뭐 IMF가 터져도 저는 70%는 항상 갖고 있을 겁니다. 예. 주식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니까요. 그때 이제 견디는 거군요. 터진다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그게 뭐 주식 투자자의 자세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또 그러셨잖아요. 작가님께서 항상 출연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변동성이 조금 무딘 편이라고. 네, 저는 좀 무딘 편입니다. 그래도 괴롭기는 괴롭죠. 네.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더 무딘 편이죠. 네. 크게 신경은 안 쓰는 편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식 중에서는 저는 이제 AI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도 좀 살아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제약바이오, AI에는 로봇도 포함되는 거고요. 어차피 AI, 제약바이오 위주로 한 40% 정도 포트를 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AI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AI면 꼭 한정되는 건 아니고 로봇하고 무슨 뭐 또는 AI의 수혜주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파도 같은 종목도 AI 때문에 수혜를 받으니까 AI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에 발표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이런 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네이버 같은 이제 막 올라오는 대형주에도 한 20%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한 60% 정도 주식을 가지고 가고요. 비트코인 20%라고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안 움직이는 적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아 처음 보시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건 거의 아니 뭐 가끔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시장도 비슷했거든요. 평평하게 다. 근데 지금 막 주식시장은 막 플락츄에이션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시기가 편안하게 비트코인을 사 먹을 수 있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비트코인 변동성이 거의 없는데 네. 이게 이제 향후에 크게 오를 수 있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낮은 그 변동성을 보인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큰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큰 변동성을 보이기 위한 전조 증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용히 있다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면 폭발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한 거의 60-70%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별로 명분이 없으니까 또 다른 데 같은 모르겠는데 또 이 블랙록 같은 데가 신청을 했는데 이건 무작정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저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도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금 ETF가 처음 나온 시기가 이제 2004년인데 이 금 ETF는 출시된 지 3일 만에 10억 달러가 유입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ETF가 출시돼서 미국에서 이제 1,000억 달러 넘는 자금이 이제 금 ETF로 유입이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금 ETF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규모가 세계 4위 정도가 되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일반인들이 금을 사고 팔기는 어렵다는데 어떻게 보관하기도 힘들고, 사실 그래서 이제 금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았는데 살 수가 없었는데 ETF가 나오니까 이제 글로 돈이 몰린 건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 뭐 분실의 위험이라든지 맨날 해킹 당했다니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이렇게 거래소도 사실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그쵸, 뭐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데 스타트업들이야. 아니니까 사실 그런 데를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으니까 못 사는데 ETF가 나오게 되면 사실 그동안 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또 이렇게 그 ETF를 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조용히 이렇게 있을 때 비트코인을 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 정도는 이제 현금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작가님 오늘도 그렇게 귀중한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네. 자, 이 미국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금리를 인하한 일만 남았는데요. 뭐 그러니까 금년에 인하는 안 해도 어차피 이제 인하만 남은 거지 인상이 남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성장주가 각광할 가능성이 크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에 관심을 갖고 구조적 성장주로 주식시장을 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적 성장주는 어차피 회사가 성장을 하니까 회사가 계속 좋아질 일만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큰 거죠. 계속 좋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설사 사자마자 물렸다고 해도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니까 언젠가는 회사가 수익을 주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심히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식을 보기도 힘들고 사실 그 주식에 굉장히 이게 막 시간을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사실 회사 일에도 좀 등한시하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구조적 성장주를 사놓고 좀 꾸준히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금리가요. 더 이상 뭐 오르거나 조금 뭐 오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내년부터는. 근데 그 금리 수준이 절대적인 수준이 옛날처럼 막 제로 금리 수준은 아니. 그렇죠. 그렇게는 어렵다고 봐야 되지 그런데도 않을까요? 성장주는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은 내린다고 하는 게 시그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신호.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투자 가이드의 천백만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